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우리 교수님 맞이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을 더욱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순서의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시간 관계상 좀 이제 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기본적이고 좀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보충해서 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랜드 캐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안 괜찮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못 믿는 이유는 확인해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과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그림을 보면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파오실 겁니다. 학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 배웁니까? 창조 배웁니까? 진화를 배웁니다. 그래서 생물은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외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학교에서 진화를 배우다 보면 진화가 사실처럼 믿어지고 창조라는 것은 아득한 신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개 고등학교 때까지도 교회를 잘 다니던 학생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교회도 졸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대학을 가면 워낙 다양한 것들을 이제 폭넓게 배우다 보니까 그 가치관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뿌리까지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학에서는 증거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를 주장할 때는 증거가 있느냐, 이걸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진화는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증거가 없다고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왜 증거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화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인데, 여러분, 진화론 배울 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언뜻 얘기했던 공룡 있죠? 여러분, 공룡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어느 시대에 살았다고 배우죠? 중생대입니다. 여기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은 중생대, 인간은 신생대, 뭐 거의 공식처럼 이렇게 배우는데, 이런 진화론 배우게 될 때 많이 보게 되는 기본적인 그림이 바로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체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양한 생명체들로 자꾸자꾸 변해와서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긴 거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역사 속에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이런 원숭이나 말이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맞죠?
진화가 맞다면 다른 동물이 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풀리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뭐죠? 예, 박쥐입니다.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예, 박쥐예요. 여러분이 박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쥐도 진화로 생긴 동물이 맞다면 그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는 아니었어야 돼요. 맞죠? 그럼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이 박쥐의 제일 가까운 조상이 어떤 동물이었겠습니까? 쥐요. 그렇죠? 예, 보통은 쥐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요. 뭐 이래요. 혹시 그런 분 옆에 앉아 계시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쥐의 조상이 박이냐 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이 변해서 박쥐가 됐건 쥐가 진화돼서 박쥐가 됐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정말 변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요. 이 척추동물, 등뼈를 가진 동물들의 진화 순서를 대략 이와 같은 순서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아주 옛날에는요. 육지 동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진화는 물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고기들이 살다가 얘네들이 물 바깥으로 진화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기가 답답해 갖고 육지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 물하고 육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명체들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육지를 자꾸 나와 보니까 살기 좋으네 이민 가자 이래 가지고 아예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도마뱀 종류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도마뱀 종류가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제가 약간 우습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현재 진화론에서는요 이와 같은 계통으로 진화가 일어났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박쥐는 날개도 있으면서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젖을 먹이는 동물과 날아다니는 동물의 양쪽 특징이 다 있거든요. 그럼 얘도 진화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도마뱀이 새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일단 쥐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절벽에서 자꾸 뛰든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쥐 종류 쪽에서 박쥐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쥐 종류가 진화돼서 박쥐까지 진화하려면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다음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쥐가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하면서 뭐가 너덜너덜 나면서 점점 커지더니 박쥐가 되더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진화해 가려면 이 중간 단계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이건 거쳐야 되겠죠? 여러분이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쥐가 어느 날 갑자기 박쥐로 진화했다 이렇게 우기려면 신앙이 필요해요. 그건 더 이상 과학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정말 진화가 일어나려면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아니라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걸렸다고 배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까지 수천만 년 동안 진화된 게 맞다면 그 수천만 년 동안 이 중간 단계 몇 단계를 거쳤어야 하겠습니까? 진화가 맞다면 수천만 년 동안 중간 단계 몇 단계 거쳐야 되죠? 그럼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요 3단계요 뭐 이래.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또 그분 당황해갖고 5단계인가 뭐 이래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수천만 년 동안 중간 단계 몇 단계 거쳐야 돼요? 정답은 셀 수 없이 많아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가 많이 발견될수록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거고요.
적게 발견될수록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거가 지구상에 몇 마리나 살고 있었어야 되겠어요? 서너 마리요? 아니죠. 전 세계 곳곳에 우글우글 살고 있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쥐나 박쥐 종류는 얼마나 번식을 잘해요. 그렇죠? 그 여러분 그때마다 우글우글 전 세계에 살고 있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쥐에서 박쥐로 진화된 게 맞다면 그 수천만 년 동안 이런 중간 단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진화가 맞다면 오른쪽 화석이 더 많아야 돼요? 왼쪽 화석이 더 많아야 돼요? 왼쪽 화석이 더 많이 남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오른쪽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 끝까지 1.5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많아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그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시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셨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당연한 상황을 왜 그때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혼수 상태였으니까.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 진화가 일어났다면 엄청나게 많은 중간 단계 화석들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 화석 발견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게 없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도 저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박쥐 조상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5천만 년 전에 살았었다고 하는 박쥐 조상 화석이에요. 박물관에 전시도 해놨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살고 있는 박쥐하고 기본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아요. 둘 다 박쥐예요. 여러분 진화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 안 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화해 왔다는 증거는 발견된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서 또 무슨 생각하시냐면요, 야 혹시 박쥐만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까봐 제가 통계 자료를 알려드리면요, 이런 화석률이라는 게 있어요. 화석률이 뭐냐면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종류가 몇 %나 화석으로 발견됐는지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80% 이상이 발견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육지 동물이 10,000종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중에 8,000종류 이상을 화석으로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화석은 통계적으로 보나 확률적으로 보나 충분히 많이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충분히 발견하고 나서 소위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단계 화석과 그걸 연결시켜주는 화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마지막 단계 화석들은 발견이 되는데 이거 연결시켜주는 화석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가 일어났다면 이 마지막 단계가 더 많아야 됩니까? 이거 연결해 주는 게 더 많아야 됩니까? 연결해 주는 게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발견된 게 없어요. 혹시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 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놔도 이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없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없어진 걸까요? 원래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애를 보시거든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는 중간 단계 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다 하나 발견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리즈로 발견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발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진화론과 성경을 근거로 하는 창조론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이 진화론은요 사람이든 원숭이든 개든 모든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변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그게 아니라 사람 따로 원숭이 따로 개 따로 종류별로 따로따로 하나님이 조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확인되려면 요 밑에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요 윗부분은요. 유전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근데 정작 필요한 건 요 밑에 증거들이 확인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아래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땅을 뒤져봤더니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고 났더니 위나 아래나 모델이 똑같아져 버렸죠? 그럼 처음부터 뭐가 옳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조 모델이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무조건 창조 우겨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객관적인 증거 자체를 확인해도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랬죠.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고요. 원숭이와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구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예,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진화론 증거가 없다 그랬죠.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예,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대답하면 80점짜리 대답이고 100점짜리 대답이 있습니다. 무슨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걸까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아까 언뜻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여러분 아까 얘기한 건 시리즈 있죠, 시리즈. 여러분이 연속적인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명한 시조새입니다. 여러분 시조새 아시죠? 여러분 이 시조새 화석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진화를 믿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이 도마뱀 종류가 진화돼 갖고 날개를 가진 새로 진화를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연결시켜 줄 만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 종류 화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날개 끝에 발톱이 있죠. 부리에 이빨도 있죠. 꼬리 깃털에 뼈도 있죠. 이거 도마뱀의 특징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뛰면서 푸드덕푸드덕 하면서 시조새를 거쳐서 새로 진화를 한 증거가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배웠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속은 겁니다.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도마뱀과 시조새가 서로 연결된 게 맞다면 도마뱀과 시조새도 발견돼야 되지만 이거 연결해 주는 증거도 확인돼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도마뱀과 시조새가 더 많아야 돼요? 이거 연결해 주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연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요. 시조새 관련된 화석들 뿐이에요. 이 연결된 것들은 제대로 확인된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연결해 주는 게 없다는 얘기는 그럼 시조새는 이건 뭐냐? 여러분 적어도 이게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요. 시조새는 지금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결론이 뭐냐면 이런 특징을 가진 멸종된 새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면 기분이 나빠도 인정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증거가 불확실하면 끝까지 의심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화를 믿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도마뱀과 시조새가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연결해 주는 증거들은 제대로 확인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연결해 주는 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도마뱀과 시조새가 서로 연결됐다는 생각은 확인된 사실이에요? 증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증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요. 학교 다닐 때 뭘 배우신 거냐면요. 과학 시간에 종교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교육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무슨 종교를 교육받은 걸까요? 진화라는 종교 교육을 받은 거예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표정들이시네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화론의 문제점은 단순히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중간 단계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데 제가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요. 여러분 그 동국대학교 아시죠? 그 종교가 뭔가요? 불교 학교죠. 그래갖고 동국대학교 내에 불교문화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매년 4월 초파일 뭐 그때쯤 되면은요 연례적으로 심포지움을 열어요. 그래갖고 이제 10년 전쯤이에요. 이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에서 매년 주제를 바꿔서 불교와 관련된 심포지움을 여는데 10년 전쯤에 그분들이 무슨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해의 심포지움 주제를 창조론과 진화론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인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창조론 쪽 강사한 사람, 진화론 쪽 강사한 사람, 불교 쪽 강사한 사람 세 사람을 40분씩 발표하게 하고 거기 모인 청중들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창조론 쪽 강사분들이 딴 분들이 다 바쁘다고 저보고 가라 그러는 바람에 제가 얼떨결에 밀려갔어요. 당신이 제일 할 일 없으니까 당신이 가시오 이러는 바람에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갔고 그다음에 이제 진화론 쪽은 그 모 대학의 초파리 돌연변이 연구하시는 이런 거 초파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참외 깎아 놓으면은 그 하루살이 같이 조그만 날파리 날라오는 거 아시죠? 예, 근데 그걸로 이제 돌연변이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신 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이 한 분 또 오셨어요. 진화론 쪽은. 그다음에 이제 불교 쪽도 저 전남대학교의 어느 교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그 대학 강당에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동국대학교는 불교대학교라서요. 그 스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 스님들이 또 많고. 그래갖고 이제 그 강당에 딱 들어갔더니요. 재밌었어요. 큰 강당에 앞에 한 두세 줄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잔뜩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이제 제가 첫 번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 모아놓고 제가 막 진화의 문제점 플러스 창조의 과학적 증거 이러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여러분 스님들 모아놓고 창조론 강의를 하려니까 기분이 삼삼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어느 목사님이 스님들 그렇게 잔뜩 앉혀놓고 막 창조를 막 그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발표할 때 딱딱하게 논문 발표하듯이 안 하고 그냥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듯이 요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막 스님들도 재밌으니까 막 낄낄대고 웃으시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바로 이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 없다. 요걸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그 창조의 과학적 증거 있죠.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다. 그 부분을 이제 40분 만에 쫙 발표하고 쫙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 다음 순서가 진화론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날 이 내용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진화론을 긍정적인 관점으로만 연구하려고 계속 해왔지 진화론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두고 있거나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쉽고 분명한 내용이거든요. 지난 이거 이해하실 때 별로 어려움 없으셨죠? 지금 혼수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 빼고는 어려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진화론자들이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땅을 뒤져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올라오시더니 뭐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으면 자기가 좀 더 준비를 해오는 건데 본인이 그냥 연구하던 내용 요약해갖고 그것만 발표하러 오신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발표하기 전에 한마디 딱 하시더니 또 발표를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기 친구들이 나이가 들더니 자꾸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본인이 준비한 원고만 쭉 읽고서 내려가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좀 솔직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생 진화를 긍정적으로 연구한 과학자들도요, 진화론의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상은요, 막연하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교 쪽 강사는 따와서 뭐 이것저것 뭐 연기론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화를 믿는 과학자들이요, 뭔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중간 단계 해석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연결해 주는 게 없다는 얘기는 쥐 따로 박쥐 따로 종류대로 따로따로죠. 그렇죠? 근데 성경 보세요.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을 확인해도 종류대로가 맞고 성경 기록도 종류대로라고 정확하게 표현돼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인정하고 믿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그 짧은 기록 속에요,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들었다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10번. 여러분 되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 따로따로 만든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한 얘기 다 잊어먹으셔도 괜찮아요. 이 앞에 있는 요 사진들만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화가 일어난 게 맞다면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괴물들이 우글우글 했었어야죠. 맞죠?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만 종류의 다양한 생명체들을 연결해 주는 괴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땅속에 화석으로 그냥 넘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화석 구경하러 박물관 갈 필요가 없고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작년에 장독대 묻다가 나왔어 이러면서 괴물들이 막 우르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없어요. 그래서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해가 되셨죠? 예,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의 문제점은요, 이거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건 말고도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진화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조차도 진화론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진화론에 대한 환상이 깨지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랜드 캐년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하여튼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자, 몸을 좀 풀고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도 하셨으니까 좌향좌 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분 좀 안마를 토닥토닥 두세 분씩 토닥토닥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요.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앉은 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반대로도 해주시겠습니다. 반대로도. 자, 이제 이 그랜드 캐년 이야기인데요. 이제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초특급 스피드로 가겠습니다. 기절해도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인생 계획에 없던 지질학 공부를 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랜드 캐년인데요. 여러분 피아노도 아주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듯이 거대한 계곡입니다. 대협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환영의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죠? 예. 자, 여러분 이제 그 그랜드 캐년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이게 제가 흠정역을 열었군요. 그냥 뭐 성경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이제 대홍수의 거대한 기념물인 그랜드 캐년 이야기인데요. 이 그랜드 캐년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고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나라 땅 크기 비교해 놓은 건데 약간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랜드 캐년은 LA에서 라스베가스 지나서 이쪽이 그랜드 캐년 지역인데 우리나라 지도하고 상대적으로 그랜드 캐년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거의 뭐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홍수 이야기할 때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고 대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대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라고요? 예, 맨 처음에 비가 내린 것만 40일이고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던 기간이 5달, 그 물이 빠지는데 5달,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홍수 전체 기간은 364일이다 말씀드렸었죠. 예,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7일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는 371일인데 여러분, 적어도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큰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데 이 달이 물을 잡아당기죠. 그래서 달 쪽으로 물이 몰리고 반대쪽은 반작용으로 몰리고, 그럼 물이 양쪽으로 몰려 있는데 문제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질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물이 지구를 휘감고 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구상에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얘가 다 물에 잠기게 되면 여러분, 산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괜찮은데 저 정도 큰 사건이 일어나면 지구 표면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홍수가 시작될 때 지하수들이 터져 올라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진들이 일어나가지고 산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지진까지 일어나면 이 산들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산사태가 나면서 무너져 내려 버립니다. 더군다나 5달 동안 물이 계속 빙빙 돌기 때문에 지진과 함께 계속 저렇게 물이 흐르게 되면은 산들이 허물어져서 낮은 쪽에 휩쓸려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뭐 작은 지역 규모가 아니라 대륙 규모로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지구상에 있었다면 그때 쌓인 퇴적층들이 지구 곳곳에 엄청나게 쌓여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그 흔적이 지금 남아 있다고요? 안 남아 있다고요? 예,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흔적들 속에 파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퇴적이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랜드 캐년 구경 좀 먼저 좀 하실 텐데요. 예, 무슨 시간이 충분하다 그랬죠? 예, 회개할 시간이 충분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에서 이거 배울 때 이 거대한 이 퇴적층이 쌓인 것하고 이 계곡이 깎인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학교에서는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진화론에서 고생대 시절에 3억 년 동안 퇴적층이 쌓였고 그것이 또 비바람에 깎여 나가는데 7천만 년쯤 걸렸다. 그럼 몇 억 년 걸려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거든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일반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저런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저기 가보면 목사님이건 스님이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그 밑에 내려다보면서 장구한 세월 이런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이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이 설명은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퇴적층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그 증거들을 확인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넘어가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긴 했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그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를 제가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를 했는데 어쨌거나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큰 계곡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도대체 이 큰 계곡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예요? 라고 되물으면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를 오늘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계시다 그랬죠? 겨울입니다. 멋있죠? 아무래도 한번 가야 되겠죠? 가기 전에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계곡이 이쪽으로 200km, 저쪽으로 200km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기념비 계곡이라고 하는 꼭 무덤 비석처럼 이렇게 서 있다 그래서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퇴적층들이 있고,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의 요 상단 부분의 해발 높이는 2,600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니까 백두산 정도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고지대에 평평하게 쫙 가다가 갑자기 거대한 계곡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인데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 지도하고 그랜드 캐년 크기를 비교를 해본 거고요. 여러분 요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 두 사람 보이시죠? 떨어지면, 근데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또 한 번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가 길 보이시죠? 길 이렇게 규모를 대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하여튼 가셨을 때 기념사진 찍을 장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진 찍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진 찍다가 좀 더 뒤로 이러면 큰일 나요. 갈 때 인원과 올 때 인원이 달라져요. 예, 석양이 비쳤을 때 모습이고 환상적인 분위기죠. 예. 가서 래프팅도 하시고요, 용기 있는 분들은. 예. 카약도 타시고. 이거 떠다가 설탕 타면 포카리 스웨트입니다. 이제 그 상류 쪽에는 포월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무슨 케이크 조각 같죠? 예. 단체로 가시죠. 여러분 수련회. 예. 단체로 가다가 말 안 듣는 분들은 내려놓고. 사진으로 보는 게 오히려 멋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경 갔다가요, 안개나 구름 잔뜩 끼잖아요. 아무것도 못 보고 옵니다. 요즘은 이런 거 만들어놨어요. 절벽 바깥으로 밑에 유리를 해가지고 절벽 바깥을 한 바퀴 뺑 돌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보다 2배 정도 높아요. 이거는 이 그랜드 캐년 지역이 아니고 그랜드 캐년에서 좀 위쪽에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한 또 다른 계곡의 침식 지형인데 아주 환상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기둥 하나하나가 꽤 커요. 그래서 기둥 아랫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람들이 말 타고 개미떼처럼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건 좀 남성적인 분위기의 시온 계곡이라고 하는 자이언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성경에서 이름을 따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이래 가지고 계곡들이 있고, 그 아래로 이렇게 걸어 내려갔다 오기도 하는데 아무데나 못 내려가게 해요. 왜냐면 너무 크니까 실종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걸어갔다 내려오고, 돈 좀 있는 분들은 말 타고 내려갔다 오고, 돈 좀 많은 분들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예, 한 번은 가볼 만한 대단한 장소인데요. 저도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가보면은 여기 쌓인 이 흙들이요, 한 종류가 아니라 뭐 석회, 모래, 혈암 이래 가지고요, 다양한 종류의 퇴적층들이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가서 구경만 하고 오면 되지만 이제 지질학을 연구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또는 지구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밥을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을 잘 보시면 2단계로 형성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단 다 쌓이고 난 다음에 깎여 나갔죠. 쌓이는 도중 깎여 나간 게 아니라 일단 다 쌓이고 깎인 모습이에요. 맞죠? 그래서 결국 2단계예요. 첫 번째는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는 걸 뭐라 그러냐면 퇴적이라고 합니다. 업계 용어로.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이게 쌓였다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많은 흙이 쌓이려면 딴 데서 실려와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오래 쌓였느냐.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3억 년 걸렸다 그래요. 여러분 저런 주장을 하는 분을 만나거든요. 한번 딱 물어보세요.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솟아올랐는가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큰 규모로 쌓이려면 보통 바다 밑에서 쌓였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백두산 높이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힘이 저걸 밀어 올렸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깎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깎여 나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침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먹고 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로 갔는가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푹 깎여 나간 이 흙들이 어딘가 옮겨갔죠. 그럼 이게 도대체 멀리 갔는지 넓게 퍼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어떻게 깎여 나갔는지를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오래 깎였느냐 하는 건데 진화론에서는 7천만 년 걸렸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라고요? 정말 봤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얘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연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이 그랜드 캐년이나 에베레스트 뭐 이런 것들 그런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런 큰 지형물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설명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동일 과정 이론이고 또 하나가 격변론이에요. 여러분 일단 용어가 좀 딱 봤을 때 낯설고 좀 어려운 듯이 느껴지죠.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용어들을 저렇게 어렵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있어 보이려고. 여러분 근데 용어는 어렵지만 내용은 사실은 쉬운 내용입니다. 일단 동일 과정 이론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비바람에 산이 깎여 나가고 깎여 나간 흙이나 이런 것들이 강에 실려 내려와서 호수 밑바닥에 쌓이거나 바다 밑바닥에 쌓이는 일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과정으로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도 이제 물 밑에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퇴적층들이 쌓이는데 쌓이고 또 쌓이면 안 쌓일 리 없건만은 이러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쌓였다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일 과정 이론은 진화론적 관점의 해석인데 시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쌓이려면 무지무지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 사건을 믿는 지질학의 기초를 놓은 그 지질학자들은 아니다.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 같은 것들은 오랜 세월 걸려서 쌓인 게 아니라 이 대홍수 심판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의 물이 뱅뱅 돌 때 그 물들이 퇴적층들을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쫙쫙 쌓아 올린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마도 예전에 배운 게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요 내용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갖고 이 두 번째 주장은 시간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냐 사건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관찰을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일단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 쌓인 모습을 한번 유심히 보면은요, 세 가지 기본적인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넓게 쌓인 거예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쌓였어요. 두 번째는요, 뚜렷한 경계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밝은 부분의 퇴적층과 어두운 부분의 퇴적층의 경계가 뚜렷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평평한 퇴적층이에요. 이 퇴적층이 이게 굴곡이 있질 않고 수백 킬로미터가 평평해요. 바로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첫 번째 넓게 쌓인 건 그다지 설명하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호수나 강 밑바닥에 쌓인 게 아니라 아주 넓은 바다 밑에서 쌓였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어렵지가 않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뚜렷한 경계인데요. 여러분 멀리서 봐도 뚜렷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을 때도요, 요 밑에 쉐일층하고 밑에 위에 있는 모래층의 퇴적층이 마치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것처럼 깨끗해요. 그렇죠? 근데 저게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육지에 있는 진흙과 모래가 약간 서로 시간 차이를 두고서 바다 쪽에 실려와서 쌓인다고 치자고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차를 두고서 연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처음에는 진흙이 쌓이다가 점점 모래로 바뀌어가면서 쌓이겠죠. 그럼 여러분 밑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쌓이면 A처럼 쌓일까요? B처럼 쌓일까요? 아무래도 연속해서 쌓이려면 B처럼 쌓이겠죠. 그렇죠? 서서히 진흙에서 모래로 변해가겠죠. 왜냐하면 누군가 여기 서갖고 지금부터 진흙 반입 금지 이러면서 벌금 매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연속해서 쌓였다면 B처럼 쌓여야 되는데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은요 B처럼 쌓이질 않고 A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연속해서 쌓여 올라간 게 아니란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해봤더니 뭔가 단서가 잡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 지역은 A층 위에 B층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홀브룩이라는 지역은요 A층 위에 곧바로 B층이 있질 않고 S층이 600m 두께로 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 지역은 A, B인데 여기는 AS, B인 거예요. 그럼 여기 S층 쌓이는 동안 이쪽에서는 안 쌓였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해봤더니 아 이런 것 같다. 처음에는 그랜드 캐니언과 홀브룩이 같이 A층이 쌓였다가 요 홀브룩 지역에서 S층 쌓이는 동안 이쪽은 안 쌓여야 되죠. 근데 물 밑에 있는 한 안 쌓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아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갔는가 보다. 물 바깥으로. 그 사이에 여기 S층이 와서 쌓이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A층이 다시 이쪽에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B층이 새롭게 와서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AB가 되고 여기는 ASB가 됐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럴듯하셨죠? 더군다나 지금 혼수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동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그랜드 캐니언 지역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겁니다. 처음에 A층이 쌓였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물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융기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요건 세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환경 바뀌죠. 그럼 다시 가라앉아요. 이런 걸 침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새로운 퇴적층이 와서 쌓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다시 또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또 세월 지나가면서 주변 환경이 또 바뀌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또 가라앉아요. 그럼 또 새로운 퇴적층이 와서 또 쌓이면 전혀 다른 퇴적층들이 뚜렷한 경계를 갖고 쌓이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럴듯하셨습니까? 아직 정신줄 안 놓으셨죠? 네.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쌓이는데 시간 걸리죠. 올라가는데 시간 걸리죠. 또 거기서 세월 지나가죠. 내려가는데 시간 걸리죠. 또 시간 걸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쌓이려면 무지무지 오랜 세월 걸렸겠구나라고 그동안 다 그렇게 알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그럴듯하셨지만 이 설명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평평한 퇴적층을 설명을 못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쌓인 다음에 올라갔다 그랬죠. 올라가는 동안 세월 지나간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쟤네들이 문제가 아니고 세월 지나가는 동안 얘가 문제예요. 얘가. 아 여러분 수백 킬로미터가 평평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면 그 표면이 평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에 이 경계면이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바로 그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 분명히 울퉁불퉁해야 되는데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은 너무나 평평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쌓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은요
바다 밑에서 서서히 쌓인 게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물이 흐르면서 쌓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의 중간에 이 붉은색의 석회암층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석회는 하얗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성분이 있어갖고 빨갛게 보이거든요. 이 경우는요. 근데 이 붉은 석회암 퇴적층 속에서 화석들이 발견돼요. 근데 화석 중에는 노틸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화석이 있는데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어요. 마치 꽃갈콘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요, 이 퇴적층 속에서 제멋대로 들어있질 않고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돼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죽기 전에 반상회를 했을까요? 응? 우린 죽을 때 항상 머리를 그쪽으로 두고 죽자 이러면서? 얘네들이 자진해서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겠죠. 그렇다면 물이 흐르면서 얘네들이 쌓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얘가 이렇게 놓여 있다 하더라도 물이 세차게 흐르잖아요. 그럼 물의 저항을 줄이려고 얘가 팽그르르 돌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 그랜드 캐니언은 물이 흐르면서 쌓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흐르는 것이 잔잔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으로 폭풍처럼 흘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 그랜드 캐니언의 제일 하단부 퇴적층의 단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오른쪽 아래 보이시죠? 마음이 착해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직경 5m, 무게 200톤이에요. 근데 이 바위 덩어리는요, 원래부터 여기 있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이 퇴적층 쌓일 때 함께 휩쓸려온 바위 덩어리예요. 근데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퇴적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저런 바위 덩어리가 이동하려면 바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물의 힘으로도 쉽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예를 들어 물속에서 세찬 물에 의해서 어떤 돌이 이동하려면 꽤 센 물이 흘러야만 이동이 가능해요. 맞죠? 근데 더 큰 돌이 움직이려면 더 센 물이 흘러야 돼요. 근데 이따만한 바위 덩어리가 움직이려면 이따만한 힘이 필요해요. 너무 쉽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들이 이동하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지 대충은 알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 바위 덩어리들이요, 놀라운 사실은 1m, 2m를 이동한 게 아니고요, 수백 킬로미터 퇴적층 속에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게 적어도 100km, 200km를 휩쓸려 와서 파묻힌 거예요. 여러분, 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흐르는 양이 적으면 얘 못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무리 세게 흘러도 그 양이 적어도 못 움직이죠? 그럼 이런 바위 덩어리를 적어도 수백 킬로,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시키려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지 짐작하시겠죠? 혹시 무슨 사건인지 짐작이 가세요? 여러분, 대륙 규모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바위 덩어리는요, 그 퇴적층 속에 하나만 들어있어도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지구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화산도 터지고 강도 흐르죠. 근데 화산이 터지면서 그 속에 있던 마그마가 뿜어져 나와 갖고 굳어져서 형성된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성에서 가져온 암석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불에 녹았다가 굳어진 암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 주변에 강에 따라서 흙이나 모래가 실려 내려와서 그 주변에 굳어져서 형성된 암석을 뭐라 그러냐면 퇴적암이라고 해요. 지금 계속 방언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잠깐 뭐냐면, 과학자들이 이분의 과학자들이 거의 전 지구에 걸쳐서 통계적인 조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화성암이 지구 표면을 덮는 속도가 있겠죠. 퇴적암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지구 표면을 땅 따먹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빠를 것 같은지 옆에 있는 분을 깨워서 서로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서로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상의를 안 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그냥 요즘 개그대로 느낌 아니까 느낌대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1번 화성암, 2번 퇴적암. 여러분, 저게 쏟아져 나오는 양이 아니고 표면을 덮는 속도예요.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 자, 둘 중에, 자, 1번 화성암이 빠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 예, 어차피 서로 모르니까 우기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2번 퇴적암이 더 빠를 것 같다. 뭐 거의 반반이군요. 3번 자꾸 물어보지 마라. 여러분, 어느 쪽이 빠르냐면요, 화성암이 압도적으로 빨라요. 이게 조금 차이가 아니고요, 너무나 큰 차이로 빨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활동하는 화산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겠지만요, 지구 전체를 조사해 보면요, 그만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힘들지만 생각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런 식으로 꾸준히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계속돼 왔다면 지금 현재 지구 표면은 뭐가 더 많이 덮고 있어야 돼요? 화성암이 더 많이 덮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일단 땅속 있죠. 땅속은요, 조사해 봤더니 화성암이 95%예요. 그러니까 땅속은 화성암 천지예요. 거기에 퇴적암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땅속도 화성암이 많고 이게 터져 나와서 덮어가는 속도도 더 빠르다 그랬죠. 그러면 지구 표면은 뭐가 다 덮고 있어야 돼요? 그냥 화성암이 거의 100% 가까이 덮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야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재 지구 표면의 70%가 퇴적암이에요. 아니, 땅속도 화성암 천지고 터져 나와서 덮는 속도도 훨씬 빠른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재 지구 표면은 퇴적암이 70%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성암이 덮는 속도가 빠르니까 요 경계면이 왼쪽으로 가겠어요? 오른쪽으로 가겠어요? 앞으로 미래로 가면 오른쪽으로 점점 가겠죠? 그럼 이걸 거꾸로 돌려보세요. 과거로 가면 이 경계면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퇴적암이 더 많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지구 표면이 퇴적암으로 완전히 덮였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현재로부터 그리 오래 지난 과거에 전 지구가 퇴적층으로 순식간에 덮였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을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땅 위에 있는 이 퇴적암의 이 양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 심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분들한테는요, 뭘 요구해야 되냐면 여기 덮고 있는 이 퇴적층 가지고 지구를 떠나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태양을 손바닥으로 절대 가릴 수가 없어요. 태양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태양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눈을 가리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에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과 눈을 가리면 부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홍수 심판이 없었다고 목을 놓아 외쳐도 지구 자체의 증거는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땅 속도 화성암이고 터져 나오는 속도도 화성암이 빠른데 지금 퇴적층한테 지금 화성암이 기가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신경질이 났겠어요? 화성암들이 신경질이 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계속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다 이러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대홍수 때 그랜드 캐년이 퇴적되는 상황 자체는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맞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럴 때 손 드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근데 대홍수 때 그랜드 캐년이 쌓이는 그 퇴적층 쌓이는 건 아무도 못 봤지만 그 비슷한 상황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관찰이 돼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1980년 5월 18일 혹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른들은 아실 텐데요. 예, 그죠. 5.18 그 사건입니다. 예, 광주 민주화 항쟁 그 사건이에요. 예, 그날 요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미국에서는요 세인트 헬렌산이라는 화산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미국 워싱턴 스테이트 쪽에 이 세인트 헬렌산이 있었는데 그게 뻥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터지기 전의 모습인데 이 화산이 너무나 아름다운 화산이었어요. 산꼭대기가 빙하로 덮여 있고 그리고 너무나 경치가 좋고 맑고 그래서 1급 휴양지였었어요. 근데 이 화산이 뻥 터져버린 거예요. 멀리 있는 도시에서 터진 거 봤더니 이거 올라간 거 보세요. 대단한 규모죠. 그래서 이게 뻥 터져갖고 무너져 버린 건데 이 주변 일대가 100%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쏟아져 나온 것들이 평균 100m 두께로 주변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터지기 전후의 모습이에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었어요. 근데 거의 1000m가 무너져 내렸어요. 저 때 구경 갔었어야 되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무너졌는데 무너져서 여기서 무너진 것들이 그 밑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터졌잖아요. 이런 미국 사람들 겁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갖고 그냥 저게 터지려고 징조가 나타나니까 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 이제 과학자들, 기자들 몰려와 갖고 그거 관찰하려고, 취재하려고. 그래서 그냥 잔뜩 대기하고서 터져라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지기 전후가 다 비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터지면서 아주 중요한 지질학적 증거들이 확인됐는데 첫 번째가 퇴적층 형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퇴적층이 쌓여 있는데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이 비교해 보면 꽤 두껍게 쌓였죠. 크게 A, B, C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통 진화론적 관점의 지질학에서는요. 퇴적층 30cm 정도 쌓이는데 평균 5,000년쯤 걸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파묻히려면 몇만 년 걸려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사람 하나 파묻히는데 몇만 년이면 이거 쌓이려면 적어도 몇십만 년 걸렸어야 된다고 해석해야 되죠. 더군다나 B층과 C층의 경계는 너무나 뚜렷하니까 이 경계면에서 또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는 우기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몇십만 년 동안 쌓였다고 해석해야 되는 퇴적층인데 받기의 망정이죠. 여러분 이 A층 1980년 5월 18일 화산 폭발 당일날 하루 만에 쌓인 거예요. B층 한 달쯤 지난 후에 또 하루 만에 쌓인 거예요. C층 2년쯤 지난 후에 또 쏟아져 내려와서 하루 만에 쌓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쌓이는데 실제 걸린 시간 며칠? 3일이에요. 전체 기간은 2년이지만 쌓이는 것 자체에만 걸린 시간은 3일이에요. 받기의 망정이죠. 여러분 되게 뭐 보고 온 사람하고 안 보고 온 사람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뭐 이상하게 안 보고 온 사람들이 이겨요. 그렇죠? 빡빡 우기니까. 근데 뭐 우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안 봤으면 몇십만 년이에요. 봤으니까 3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저게 하루 만에 왕창 쌓인 것하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것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루 만에 왕창 쌓인 건 뒤범벅이 돼서 쌓일 것 같고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쌓인 건 어떤 층을 이루면서 세월의 흔적을 나타내 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드시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요 B층이 있죠. B층이 하루 만에 쌓였다 그랬죠?
요 B층을 가까이서 본 사진이거든요. 근데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것처럼 층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가서 봐도 미세한 층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퇴적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쌓인 거냐면 화산 폭발하면서 쏟아져 내려온 흙들이요. 시속 60km 속도로 휩쓸려 내려가면서 쌓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그 정도 순식간에 쌓인다면 뒤범벅이 돼서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것처럼 층이 져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래갖고 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었어요. 무슨 실험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고운 모래와 굵은 모래를 서로 색깔도 구별해서 섞었어요. 그 다음에 요 비커에 넣고 요 깔때기를 통해서 흘려내려 보냈어요. 그럼 요 밑에 쌓이겠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도 섞여 있죠. 흘러내리면서도 섞이겠죠. 쌓이면서도 섞이겠죠. 그럼 요 밑에 쌓이는 건 뒤범벅이 돼서 쌓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우리 생각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밑에 쌓인 층을 봤더니요. 이렇게 쌓여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제가 이제 사진만 보여드리면 야 우리가 확인 안 한다고 트릭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럴까 봐 제가 요 쌓이는 장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보셨죠? 재밌으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요. 요 까만 모래가 굵은 모래라 그랬죠. 굵은 모래들은요 조금 쌓이다가 또르륵 굴러내려요. 근데 가는 모래들은 상대적으로 안 굴러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리듬을 타고 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기의 망정이죠. 이거 안 봤으면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게요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이 평소에 살면서 경험하는 현상이에요. 저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그 옥수수 튀긴 거 강냉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한 소쿠리 놓고서 삑 둘러앉아서 먹으면 되게 그 크게 튀겨진 거가 집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니까 큰 거 먼저 골라 먹죠. 근데 서로 한참 먹다 보면은 큰 거는 표면에서 다 없어지고 자잘한 게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신경질이 나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통을 들고 한번 확 흔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굵은 거 위로 올라오고 안 튀겨진 거 밑으로 내려가면서 분리가 일어나죠. 바로 그거예요. 서로 뒤섞여 있을 때 흔들리면 자기들끼리 분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바로 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화산에서 쏟아져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휩쓸려 내려가죠. 휩쓸려 내려가면서 크고 작은 것이 막 흔들리면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굵은 것과 가는 것들이 서로 분리가 일어나면서 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막 휩쓸려 내려가면서 야 줄 서 이러면서 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쌓여있는 퇴적층을 잘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층이 세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공기 중에서 떨어뜨려 봐도 층이 생기고요. 물속에서 가라앉혀 봐도 층이 생겨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호주에서는요. 이쪽에 바닷가에 백사장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쪽에는 모래를 실어다가 요 앞바다에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파도에 휩쓸려서 밀려 나온 거예요. 근데 하룻밤 만에 밀려 나온 거거든요. 근데 밀려 나온 요 모래층의 단면을 사진을 찍어 봤더니 미세하게 층이 형성돼 있어요. 이게 하룻밤 만에 쌓인 거예요. 받기의 망정이죠. 이거 안 봤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름 겨울 여름 겨울.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주 오랜 세월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홍수 때 전 지구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막 엄청난 양의 흙들이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순식간에 쌓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순식간에 쌓여도 이런 층들이 다 형성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캐나다 로키에도요 가보면은요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층들이 형성돼 있죠. 보통은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무지무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쌓여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무지무지 오랜 세월 걸린 게 아니고 이 엄청난 규모의 퇴적층을 순식간에 휩쓸어다가 쌓아놓을 정도의 거대한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 미세하게 층이 형성되는 건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굵직굵직하게 그 퇴적층들이 형성되는 것에 관해서 이제 알려드리면은요, 이런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홍수 때 이런 식으로 쌓였다고 설명드렸었죠.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이분은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피에로 줄리앙이라고 하는 퇴적 현상 연구하는 이제 그 박사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 퇴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실험도 하고, 이 뒤에 실험 장치거든요. 실험도 하고 뭐 산사태도 연구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서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대홍수 때 어떻게 쌓였을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대홍수 때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두께의 퇴적층이 물의 흐름을 따라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진합니다. 근데 전진하는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깊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물이 빨리 흐르다가 갑자기 넓어지니까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려가던 모래가요 애구애구 하면서 요 앞에 쌓여요. 근데 그게 절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면 모래층이 한층 쌓이고 진흙층이 와서 쌓이고 다양하게 쌓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실험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은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여기 하얀색 끄트머리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 퇴적층이 오른쪽으로 지금 계속 전진해 가고 있죠. 보이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실려가다가 여기서 자꾸 이렇게 여기 쌓여요. 이렇게. 그래갖고 저게요 하루 종일 흐르잖아요. 하루 종일 앞으로 가요. 일주일 내내 흐르잖아요. 일주일 내내 앞으로 가요. 한 달 동안 흐르면 한 달 동안 앞으로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흐르면 1년 동안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느린 것 같지만 저게 밤새 가면은 꽤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가면은요 수백 킬로미터가 그냥 평평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물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건데요. 잘 보세요. 물은 오른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럼 이제 흙들이 실려가다가 낮은 곳을 만나면 여긴 쌓여요. 근데 여기는 막 깎아내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깎아낸 흙들을 싣고 가는데 조금 낮으면은 여긴 쌓여요. 평평할 때는 실려가기만 해요. 왜냐하면 쌓여봤자 다시 깎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실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실려가다가 세워라 내워라 수십 킬로미터도 계속 실려가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살짝 낮아지면 여기는 쌓여요. 그리고 점점점 얕아지면은 조금씩 깎여 나가고. 그러니까 튀어나온 데는 깎이고 낮은 데는 쌓이는 거예요. 평평하면 실려만 가고.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여러분 아까 평평한 퇴적층이 뚜렷한 경계를 갖고 넓게 쌓여 있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요 밑에가 처음부터 평평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일정한 두께의 퇴적층이 이런 식으로 쌓일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깊죠. 좀 더 깊으면 좀 더 느리죠.
좀 더 느리면 좀 더 많이 쌓이죠. 그래서 이게 쑥 들어간 부분은요, 퇴적층이 더 쌓이게 돼 갖고 평평해져 버려요. 그래서 한번 싹 쌓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무지개떡이에요. 이게 무지개떡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튀어나온 곳은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얕죠. 얕으면 좀 빨리 흐르죠. 빨리 흐르면 좀 덜 쌓이죠. 그렇기 때문에 튀어나온 데는 덜 쌓이게 되고 들어간 데는 더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밑에 처음에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다 평평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평평하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퇴적층들이 대부분 왜 이렇게 평평하냐면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니언 퇴적층이 오랜 세월 걸린 것이 아니라 대홍수 때 이런 식으로 쫙쫙 쌓이는 거예요. 그렇다가 저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밝혀내는 할 일 없는 과학자들 필요합니다. 잠시 기지개 한번 살짝 켜시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자꾸 건너뛰고 있는데요. 지금 뭘 빼뜨렸냐면요,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은요, 천지창조 때 형성된 퇴적층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표정이 굉장히 황당한 표정들이세요. 근데 그거는 좀 시간 관계상은 좀 제가 좀 줄였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인생 계획이 없던 지질학 때문에 힘드시죠? 네. 조금만 버텨주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이 퇴적층들이 어떻게 쌓였는지를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깎여 나간 걸 설명해야 돼요. 예.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걸 퇴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이 이 침식에 대해서 그동안 학교에서 대충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요 밑에 흐르는 요 강이 이걸 다 깎아내려면 무지무지 오랜 세월이 걸렸겠다,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의 이 계곡은요, 여기 흐르는 요 물이 깎아낸 게 아니에요. 더 큰 물이 순식간에 깎아낸 거예요.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랜드 캐니언의 절벽을 보면요, 이 계곡을 보면 거의 수직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 퇴적층에는요, 단단한 부분도 있고 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깎였으면 단단한 부분은 덜 깎이고 연한 부분은 더 많이 깎여야 돼요. 근데 그랜드 캐니언의 절벽은요, 거의 수직으로 쭉 깎여 나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조사해 봤더니 강력한 근거가 발견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 그랜드 캐니언의 일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하얀색 부분이 있죠. 요게요, 밀가루 쏟아놓은 게 아니고 지대가 높아서 눈이 덜 녹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여기 쉼표처럼 생긴 요 부분 있죠. 그렇죠? 요 부분은 다른 데보다는 높은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카이밥 고원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여기가 원래 높은 고원지대였는데 지금 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근데 희한하게도 이 강이요, 이 높은 지대를 가로지르면서 지나갔어요. 여러분, 강이 흐르다가 앞에 산이 있으면 돌파를 해요? 막 기도하고 돌파 이래요? 대개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는 지형으로 볼 때 분명히 여기가 높은 지대로 버티고 있는데 이 강이요, 관통을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상해갖고 그 주변 일대를 조사해 봤더니 일단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처음부터 높았다면
여기서 흘러내리던 물들이 여기를 지나가지를 못하니까 여기 고이겠죠. 그러니까 저기 원래 호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호수가 어느 날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좀 더 넓은 지역을 보게 되면요,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카이밥 구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가 가로막혀 있었다면 그 위에 존재했을 호수의 흔적이 보이세요? 이게 호수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저걸 지형을 고려해 갖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여기에 과거에 있었던 호수가 여기 카이밥 구원이 있을 때 그 호수가 이 정도로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호수의 크기를 우리나라 지도하고 약간 짜증이 나지만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의 한반도 정도 크기만한 호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호수가 지금은 흔적만 있고 물은 다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저 물이 천천히 빠졌거나 어느 날 갑자기 빠졌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천천히 빠졌다면 이 계곡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가로막혔을 때 거대한 호수가 있었는데 이 호수가 어느 날 뻥 터지면서 이 한반도 크기만한 호수의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형적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결국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뻥, 또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이 나면 재라도 남지만 물난리가 나면 다 쓸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여러분 물난리 나면 파괴력이 대단한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댐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가로막혀 있었다면 엄청난 물이 고여 있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댐이 뻥 터지면 이 물이 휩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보세요. 여기다가 댐을 하나 만들어 놨더니 호수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이 댐이 뻥 터지면 이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겠죠? 그럼 이 밑에는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의 계곡이 깎이는 건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현상은 지금도 관찰돼요. 여러분 아까 그 세인트 헬렌섬 화산 폭발 때요, 화산이 폭발하면 이 마그마도 터져 나오지만요, 대개 화산 폭발 때 엄청난 지하수가 터져 나오면서 이 물난리가 또 납니다. 그래갖고 이 세인트 헬렌섬 화산 폭발 때 이 빙하도 녹고 물도 터져 나오면서 계곡 아래로 죽처럼 흘러내려간 자국이거든요. 그래갖고 흘러내려간 이 진흙탕 죽들이요, 그 밑에 보세요. 여기가 원래 평평하던 지역인데 계곡을 깎아놓은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휩쓸고 지나갔는지 보시면은요, 여기 엄마하고 아들하고 지금 산보 나왔는데 지금 요 위에까지 흙탕물이 휩쓸고 지나간 거 보이시죠? 뭐 하여튼 저런 데 휩쓸리면 뭐 가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데 이 여기가 평평하던 지역인데 화산 폭발 때 휩쓸려 내려간 진흙탕물 같은 것에 순식간에 계곡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계곡이 얼마나 큰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보세요. 이게 그때 순식간에 깎여나간 계곡이거든요. 근데 이 계곡이 얼마나 큰지 보시려면 요 절벽 위에 여기 사람 보이세요? 요거 마음이 착해야 보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계곡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요, 받기의 망정이죠. 이거 안 봤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비바람에 깎여나간 흙들이 여기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에 의해서 실려가려면 수십만 년 걸려야 된다, 이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화산 폭발 때 3일 만에 깎여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푸석푸석한 모래지대냐? 아닙니다. 그 밑에 내려가 봤더니요, 절벽면을 봤더니 응회암이라고 하는 안반지대예요. 이런 바위지대를 커팅을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물의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퇴적층, 이렇게 깊은 계곡을 깎아놓은 그 화산 폭발 사건이요,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이 아니고요, 큰 화산 분출 규모에 비하면 아주 소규모예요. 상대적으로 분출 규모가. 그런데도 이 정도이면 저거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면 더 큰 규모의 증거들이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이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과 비슷한 또 다른 지역이 이건데, 여러분 이 계곡이요, 이 계곡이 얼마나 큰지 보려면요, 이 오른쪽 절벽 위에 여기 담장 쳐놓고 사람들 여기 옹기종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받기의 망정이죠. 이거 안 봤으면 몇 년 걸렸다고 해야 돼요? 수십만 년.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원래 계곡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계곡 저 위쪽에 미졸라 호수라는 호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호수를 가로막고 있던 부분이 뻥 터지면서 이 엄청난 양의 물의 상당 부분이 순식간에 홍수가 나서 밑으로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곡을 순식간에 깎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요 강물이 이걸 깎아낸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물이 깎아놓고 놨더니 얘네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근데 딴 데는 왜 안 깎이고 여기만 깎였느냐? 좀 이상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 물웅덩이가 있는데 이 물이 넘쳤다고 보자고요. 여기 바닥이 흙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물이 넘쳐서 골고루 흐르다가 어느 한쪽에 살짝 패이면 글로 물이 더 많이 지나가죠. 그럼 거기가 더 패이죠. 더 패이면 더 많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고루 흐르다가도 어느 한쪽에 살짝 패이면요 글로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거기만 푹 패이는 거예요. 이게 소위 그 까니마 똑까 전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팔로우스 캐년하고 그랜드 캐년의 모양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닮았죠. 닮았다는 얘기는 규모만 서로 다를 뿐이지 똑같은 원리로 깎인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 지역은요 호수가 뻥 터지면서 순식간에 깎인 거지 수천만 년 걸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여기 이게 터지면서 여기를 깎아내면서 휩쓸어간 물이요 태평양까지 직진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랜 세월 동안 깎였다면 여기서 깎인 흙들이 요 근처에 쌓여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쪽에는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바로 밑에는 그 퇴적층들이 없어요. 태평양까지 그냥 직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깎이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교회 바닥 청소한다고 치자고요. 물바가지 요만큼 퍼갖고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쓸어서 저쪽으로 옮기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큰 드럼통 하나에다가 가득 붓고 한 번에 확 쏟아버리면 한꺼번에 쫙 가버리죠.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은 계곡 깎인 건 순식간에 깎인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여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흙들이 사라진 거죠. 만약에 오랜 세월 동안 깎여나갔다면 여기서 깎여나간 흙들이 그 주변에 여기저기 널려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얘네들은요 이것만 남겨놓고 이 중간에 있던 것들은요 너무 멀리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여기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얘네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 얘네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좀 이해가 많이 되시죠? 예.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읽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큰 계곡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일단 큰 주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 근데 저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예요? 라고 되물으면 얘야 내가 그때 졸았단다 이러시면 안 되고 예.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나중에 손주들 붙잡고 여길 구경 가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얘야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저 흙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거란다. 그래서 이 속에는 그 홍수 전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잔뜩 들어가서 화석이 돼 있단다. 그리고 이 계곡이 깎여나간 건 얘야 내가 저거 파느라고 힘들었단다 이러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홍수 때 깎인 게 아니고요. 홍수 후에 얘야 이 계곡 저 위쪽에 가면 한반도 크기만한 큰 호수가 있었단다. 근데 그 호수가 어느 날 뻥 터지면서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여기를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걸 푹 깎아 놓는 바람에 대홍수 때 쌓인 퇴적층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란다.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해야 되겠죠. 2년 후 전교인 여름 수련회 그랜드 캐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대홍수 때 1년 만에 쌓인 건데 진화론에서는 3억 년 동안 쌓였다 그러죠. 그리고 이게 호수가 터져서 순식간에 깎여나간 건데 7천만 년 걸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근거로 막 고생대 몇 억 년, 중생대 몇 천만 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사실이에요, 허구예요? 여러분 저건요 진화론이 만들어낸 소설이에요. 절대로 지구 역사 아니에요. 예, 베드로서 3장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은 물의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인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이긴 하지만 이 계곡에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에 피어 있는 꽃입니다. 자, 오늘 그랜드 캐년 얘기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주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남았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로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인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다 각자 돌아가실 텐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의 거룩한 증거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선한 말씀이든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든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상관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케 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뒤엎었던 그 홍수의 심판의 퇴적층들이 부인할 수 없게 세상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때에 온 세상이 악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물로서 심판하셨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불로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노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